조국 수석의 거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설전이 뜨겁습니다. 야사당은 여당의 조국 수석 감싸기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청와대 흔들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일단 두 분께 먼저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감찰 단원이 전원 교체된 이 문제, 그리고 조국 수석의 사퇴론이 나오는 이 상황,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조국 수석이 사퇴할 만한 사안이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촛불 혁명이라는 것 속에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예. 가장 투명성을 강조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외치는 대통령이 가장 옆에 있는 분들이 저런 주중과 주말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말하자면 민정수석이나 이런 자기 소속된 사람들의 문제 이전에 인사수석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파견하는 형식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현재 인사들이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근에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수석이든 어쨌든 장관이든 간에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통솔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비판거리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몇몇 행동 거지 자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좀 없지 않느냐. 사퇴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사퇴할 사안까지는 아니다. 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번 사안은 이제 복합적입니다. 일단 저는 조국 수석의 조직 관리 능력에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 직원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랐고, 또 밝혀진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라는 행동, 또 그런 능력,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건이 아니죠. 과거에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만 인사 검증의 실패, 민정수석실 소관 아닙니까? 게다가 얼마 전에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많은 청와대와 관련된 많은 벌상사나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저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한 이야기, 즉 조국 수석이 이제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유심, 좀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조응천 수석이야말로 민정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청와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러난 게 낫다라고 경험했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죠. 단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경험했던 사람의 더 이상 청와대가 이런 식의 국민들의 눈초리, 국민들의 나쁜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조국 수석의 거취가 명확히 표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유심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비서관을 얘기했죠. 그렇죠. 네.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는데요. 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감싸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두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를 놓고 이제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이랄까요? 경계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과도한 집착 정치를 보이고 있지만 조국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또 소환이 됐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런 비유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뭐 적절하지 않죠. 우선은 뭐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자기 부하 단속을 잘 못했다든지 또 야당에서 보기에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입이 무거워야 될 민정수석이 계속 SNS 정치를 함으로써 본인이 차라리 정책기획수석이라든지 국민소통수석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는데 자리하고 이렇게 사람이 안 맞다 이렇게 과거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면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병우 수석은 실제적으로 보면 세월호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말하자면 대통령을 위해서 말하자면 비합법적인 불법의 일들을, 정점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비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어떤 그런 불법의 어떤 주인공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이고 사실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문책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경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김성대 원내대표가 표현하시기를 어쨌든 둘 다 대통령의 최측권, 복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런 대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끝까지 애지중지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이 조국을 제물 삼아서 이게 대통령 힘빼기를 하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정쟁으로 서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본질을 아예 흐리게 됩니다. 말잔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뭐 도끼인 객기인의 어떤 논의를 하다가 본질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잘못한 부분 혹은 말하자면 문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서로 엄호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남 탓하는 쟁쟁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에 있는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촛불 개혁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촛불 개혁의 상징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촛불 개혁이라는 게 공정함을 이야기하고 불의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 직원이 셀프 승진을 하고 또 뭐 골프 접대를 받고 했다면 이거야말로 불공정하고 불이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촛불 정신이겠죠. 그래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옹호할 게 아닙니다. 자꾸 이제 조국 수석을 쉽게 말해서 청와대에서 내보내면은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대 청와대가 항상 집권 2년차 되면 이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와대 내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청와대 내부의 문제든 외부의 문제든 간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야당에서는 책임져야 된다, 못 지겠다는 공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버티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불통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국내 질문 닫지 않겠다 하면서 소통 그렇게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불통이 아니냐라고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터지기 때문에 야 대통령이 정말 불통에 빠진 거 아니냐. 역대 정권이 보면 2년차, 3년차 되면 불통 논란에 빠져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불통 논란에 빠져드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 하라는 대한민국 대통령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수렁에서 빠지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조국 수석 하나 청와대에서 내보내는 것이 정권 운영에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버틴다고 하지만 내보내고 새 출마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더 부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안고 간다는 게 부담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전국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큰 틀을 보는 것이 낫지 자꾸 조국이라는 인물 하나를 아껴안고 가다가 계속 불치를 안고 가는 그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왜 껴안고 가는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뭔지 또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명한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보면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생각하실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조국 수석만 하나를 교체하고 생각할 것인지 여러 가지 청와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셀러미식 하는 어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론 그건 고집일 수가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청사진을 그렸고 끝까지 마무리할 사람을 중간에 그만두게 했을 때 그다음 후임자 그만두게 하는 건 굉장히 쉽지만은 적격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이 같이 대안은 있는 것인지 또 연동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관련돼서 어떤 이 차기 인사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비행기 안에서의 대통령 말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홍보 수석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먼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만큼 국내 정치 문제는 국내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자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화면이 다 나오는데 경제 문제는 난 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오히려 홍보 수석이나 대변인이 좀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저는 말하자면 언론의 생리상 대통령께서 갖고 오신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도 있을 텐데 몇 가지 뭐 3년차 문제 뭐 경제 문제 그 한마디 말씀은 궁금하죠, 늘. 예. 그러면 그 다른 이야기는 다 없어지고 그 말씀 하나로 다 전 언론이 뭐 우리식 언론식 표현하면 뭐 도배를 한다 그럴까? 그럼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 것은 저도 뭐 대통령께서 경직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주변에서 참모진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대통령의 이제 비행기 기내에서 기자회견이 굉장히 심각하다 봅니다.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 사안이거든요. 현재 대통령이 많은 시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시 중에서 대통령 너무 한 곳에 몰입돼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러 분야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민생입니다. 경제입니다. 물론 외교 중요합니다. 대북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배고프다. 뭐 회사 안 된다, 가게 안 된다 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문제는 아니다. 외교 이야기만 하면서 본인의 마치 홍보 기자회견 하듯이 했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기자들이 따라왔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많은 미국 기자들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부 이른바 섹스 스캔들, 린스키와 섹스 스캔들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 다 대답했습니다. 매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오히려 더 어려운 질문이었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맞닥뜨리는 현실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 사실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 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기자들 물으면은 물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자 국내 문제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내가 더 파악한다는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더라면 어느 이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계속 잘랐지 않습니까? 짧게라도 대답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대통령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한 곳에 몰입된 거 아닌가? 국민들은 어떻게 놔두고 이렇게 몰입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용기 안에 기자회견에서는 답변을 안 했지만 SNS 또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남기는 건 이례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좀 국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밤에 돌아옵니다. 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 수석이라든지 수석회의도 최근에 많이 열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정치 특히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한 참모진에 대한 또 강요들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다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고 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좀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더 다시 또 왜곡되는 것에 대한 신경도 매우 복잡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중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엿따라서 청와대 주변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께서 이럴수록 좀 밖에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안에서 똘똘 뭉쳐서 기강이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스크린을 통해서 청와대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그런 어떤 태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쁠수록 폭넓게 여러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서 정말 또 야당도 찾아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올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는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서 또 대통령을 둘러싼 보고가 난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국 조선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뭐 자동차 산업 살아나고 있다. 전혀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 뭐 거제도라든지 울산을 가보면은 그 말이 지금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현실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보고를 지금 잘못 받고 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희화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둘러싼 보고 체계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어째 보이는 게 온통 개파 얘기입니다. 있다, 없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 보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당의 변화는 개파 종식입니다. 친박 비박으로 서로를 구분짓고 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개파 종식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감사하게도 당원과 우리는 또 다시 친박과 비박, 친박과 친호, 친박과 북당파, 친홍과 북당파의 싸움으로 얼룩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있지도 않는 친박, 진박, 비박, 잔박 이러면 박잔치 이야기하다가 흥분의 박은 복을 불러왔는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집구석은 이 박잔치 때문에 쪽박찬 집구석입니다. 우리 당은 혁신해야 합니다. 친박 비박 나눠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개파에 기대지 않은 정치인 나경원이 개파 통합과 당의 혁신적이고 화학적인 자, 일단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엄연한 권력으로 존재했을 때 유의미한 것이고 이제는 뭐 친박 비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2020년 다음 총선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긴장할 때 쓰는 용어지 사실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친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실체가 없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또 대통령이 조금 거리를 뒀다고 해서 비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닌 사람이 더 훌륭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친박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비박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리더십은 그런 데 있는 것이지 프레임 자체가 이미 지금은 좀 과거 프레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개파가 나뉘어져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친박이 비박인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론이 분리하면 내가 그런가 보구나. 과거 민주당도 뭐 옛날에 친노, 비노 구분할 때 보면은 본인이 제 의원 시절을 보면은 내가 친노인가? 신문 보니까 친노라 나왔다 이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존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비방을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중간지대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아마 한국당 내에서 언론에 자꾸 기자회견하면서 목소리 내는 건 제가 보기엔 2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일반 국민 이름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솔직히. 국감 때 잠깐 국감 때 그 정도지 뭐 지금 뭐 한 친박 의원들도 제가 보기엔 5명 미만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무슨 뭐 비박이니 뭐 복당파의 공격 한 5명 미만이고 또 복당파라는 분들도 언론에 나와서 한 분들이 3-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나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히 친박 비박 싸움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속된 말로 선후배 관계 다 복합적으로 얽힌 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나온 분들이 이제 날 찍을 사람들 표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4분이 나온 건데 현재 한국당 의원이 112명인데 4사람이 자기 표라고 이미 확신한 표를 아마도 더하면 한 200석 이상 나올 겁니다.
다 자기 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친박 비박을 뭐 친박 의원들 또 나오고 뭐 고등학교 선배 선후배 뭐 나오고 같은 성씨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그걸 넘어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단 친박 비박 기본 틀은 그렇게 가져갔지만 그걸 넘어서는 굉장히 많다는 거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꼭 친박이라 할 건 아닙니다. 아마 나경원 의원이 과거 친박 쪽에 섰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중립적인 성향이었죠. 그런데 또 유기준 의원이 따져 본다면 친박 성향이 네. 굉장히 강합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얽힌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친박 진영 내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밀기로 한다라고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자막도 무슨 나경원 대 김학용 이렇게 구도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부 정리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확지는 않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건 안 해보고 의원님께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영상에서도 봤는데 나경원 의원이 나는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학용 의원은 오리지널 비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친박표 얻으려고 한다라고 공격용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 친박인가요? 비박인가요? 중립인가요? 사실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크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예.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른바 비박이 구분이 됐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탈당파 예. 한국당을 떠나서 가려다가 탈당파에는 안 나갔었잖아요. 안 갔죠. 예. 근데 이제 잔류파가 되는 겁니다. 만약 잔류파 대 복당파 싸움하다면 잔류파에 포함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잔류파가 전부 친박이라고 구분한다면 그게 포함되겠지만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뭐 현재 친박계가 될 사람 밀어주자 한다면은 친박표 그리고 중립표 흡수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걸 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경원 의원을 친박으로 아예 몰아세운다면 중립지대 표를 자기한테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 몰아세우는 그런 선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뭐 중립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지금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굳은 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많은 사람의 표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이 평소에 어떤 네트워크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개파로 원내대표 선거를 우리가 지울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어떻게 어떤 사이를 관계를 맺는 거는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어요. 예. 또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학교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의원들이 또 무슨 뭐 법안 발의할 때 협조적이냐 아니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오히려 친이 친박 문제가 서로 간에 본인 당사자들이 힘드니까 오히려 그나마도 중립적이고 좀 더 깨끗하고 개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의원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친박 비박 간의 경쟁이 세게 붙었을 경우에는 또 본인이 얻을 표가 의외로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나 도와주십시오 해서 쉽게 도와줄게 하는 사람은 X를 친대요. 오히려 도와줄 사람들은 뭐 해줄 건데라든지 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현실적이네요.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 정도로 상당히 계산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조차도 특히나 저는 뭐 또 당이 완전히 다르기 네. 때문에 뭐 17대 같이 의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당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의정활동 하실 때 원내대표 선거하실 때 투표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게 마련입니다. 예. 능력 있는 저 사람이 진짜 원내대표 깜이다 아니다. 사실 한국당은 원내대표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예. 민주당과 다르게 투톱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동급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내 상황에 대해서는 당대표 거의 개입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라면 투쟁성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친소관계 포함되겠죠. 예. 그 친소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교 인맥이라든지 나하고 평소에 나하고 얼마나 많이 어울린다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단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 지금 원내대표가 내년 연말까지 갑니다. 공천권까지. 공천권까지는 하지만 그 전에 예. 당협위원장 교체할 때 영향력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어느 원내대표가 돼서 나와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한테 어떤 유리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요. 그래서 약간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능력,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하고의 친소관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소관계는 게 이제 친박 친이도 그런 의미의 친소관계에 포함되겠지요.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이 후보가 누가 될지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야 이제 그분도 그런 겁니다. 정책위 의장이 자기가 예를 들면 말하자면 그 뭡니까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좋은데 네트워크 약하면 네트워크 강한 정책위 의장 정책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그야말로 좋은 부족한 짝짓기를 부분이 좀, 하는 예.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수도권이면 나경원 의원 같으면 서울 출신이면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의 정책위 의장을 만나야지 이게 관련이 있지. 저 무슨 뭐 다른 지역에 또 비교적 어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의원님이나 지역위원장 힘이 약한 곳에 파트너를 아무리 정책적 역량이 높더라도 그렇게 구하면 또 말하자면 선거에 불리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자기네들이 이제 맞짝 개념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김무성 의원 행보 좀 살펴보시죠. 잔류파신데, 아니 잔류파가 아니라 복당파신데 친박 의원들을 만나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결의안을 내기로 논의를 했다. 네. 뭐 단순히 뭐 불구속 재판을 하냐 마냐 이걸 떠나서 친박 의원들을 만나서 본인이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김무성 대표는 지금 다음번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지요. 예. 불출마 선언을 하고 또 이번에 당대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제 정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수 정당의 단합, 통합을 마지막 본인의 정치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당 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정말 넘어가야 될 큰 산입니다. 예. 이걸 해결하지 않고선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해년 총선에서도 또 분열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보수 세력의 대결집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당 내에서라도 의견을 모아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접촉점, 그 교차점이 아마도 이 석방 결의안, 불구속 재판 결의안이 아닌 불구속 재판 결의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친박 의원들 사실 김무성 전 대표도 기본적으로 친박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윤상희 의원이 다 친했던 그룹이죠. 그러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제 비박의 무슨 수장격이 돼버렸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모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당대회를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글쎄요, 어떻게 본인이 보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예. 지금 뭐 그런 지금쯤 전당대회에 나올 후보군들은 후보군이라면 언론에 언급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걸 비춰볼 때 본인이 그런 생각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당장 내년 2월에 오는 전당대회는 아니더라도 예. 근데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추후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보수대 통합 텐트를 과정에서 열었을 때 중립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친박계에서도 너무 이렇게 뭐 말하자면 다 내치기보다는 예. 우리 편으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정도로 같이 가주는 것. 또 본인도 본인 정치에 마무리해서 좀 대통합을 이루는 어떤 업적을 가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모임이 끝난 후에 홍문종 의원이 탄핵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후속 모임이 있을지 결의안 뭐 만들 수 있을지 사실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겠지요. 예. 결의안 자체는 뭐 특히 이제 친박 의원이라면은 뭐 본인들이 앞장서 나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감정적인 것은 결국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복당파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결국 복당파가 들어와서 당을 장악한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다 복당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피해의식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는 보수대 통합하자, 뭐 친박 비박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야 된다 이랬는데 탄핵 얘기만 나오면 곧바로 사과 먼저 하라 이러면 합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정치죠. 이렇게 어쨌든 침묵하기보다는 날카로운 얘기를 함으로써 예. 최종적으로 뭔가 통합이 됐을 때 자기 지분이라든지 또 현재 자기가 취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 자체가 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
복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서 국회 예산을 받아낸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우선 궁금한 게 이게 관행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관행인가요? 그래서 전 관행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관위의 영수증 물론 내고. 저도 이제 이런 건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뭐 사무처에 내라 이거 하지 않고 회계 담당 직원이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데 이게 관행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해서 양측으로부터 선관위와 국회 사무처로부터 돈을 이중으로 받아냈다 한다면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냥 부도덕한 일이죠. 다 그게 국민 세금 아닙니까? 따지고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도덕한 일이고 이거 아마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행이라는데 혹시 알고 있으셨던 부분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보니까 쭉 명단을 보니까 하필 뭐 일부겠습니다마는 당직을 맡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에서 주는 여러 가지 카드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개인 말하자면 의원실에서 후원금으로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섞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랬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나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의원실에 있어서 사무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의원 혼자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중복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거는 좀 회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코드로 넣었을 때 이게 자동으로 뭔가 이 서칭이 될 간단할 텐데 말이죠. 생각보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명단을 좀 보면 조금 전에 나왔죠. 그 말씀하신 대로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있고요.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있고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대변인이었고요. 그리고 뭐 오신환 대변인, 안상수 의원도 예결위원장 정말 당정 맡은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저걸 과연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을 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 자체에서. 근데 이번이 어찌됐든 뭐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뿌리 뽑아야겠지요. 그래서 뭐 진상조사위원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서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국회의장이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라면 잘못된 관행이고 또 관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된 정말 범죄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조사를 철저히 해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